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5억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세 박말순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40년째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감옥에 들어가고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네 맞아요. 보험 가입 다 끝났죠. 자연스러운 사고처럼만 보이면 돼요라고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중년 여성분들의 위험 신호 판별법과 가족 보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횟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저는 전남 여수의 조용한 항구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라서 생선 비린내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22살에 남편 박덕수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도 어부였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바다에 나가면 저는 집에서 그물을 깃고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손질해서 시장에 내다 팔았거든요. 둘이서 알콩달콩 살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들 진호가 태어났어요. 남편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5살 때 남편이 바다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고기가 잘 잡힌다며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변을 당한 거였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바다가 남편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5살 아들을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어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호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 보험금 3천만 원으로 항구 입구에 작은 횟집을 차렸어요. 6평 남짓한 가게였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횟집에 나가 하루 종일 일했어요. 생선 손질하고 밑반찬 만들고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진호는 제가 일하는 동안 횟집 한 구석에서 혼자 놀았어요. 아이가 외로워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진호는 착하게 잘 자라줬어요. 엄마 힘들다는 걸 아는지 투정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진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학원비며 교복값이며 돈 들어갈 일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겠다고 해서 과외까지 시켰어요. 제가 못 배운 한을 아들은 풀었으면 했습니다. 다행히 진호는 공부를 잘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횟집 수입으로 어떻게든 됐습니다. 아들이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저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어요.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라니까요. 진호가 대학 졸업하고 여수로 돌아와서 횟집을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2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도와주니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손님 응대도 아들이 하고 무거운 건 옮기는 것도 아들 몫이었거든요. 그런데 진호가 30살이 되어서도 결혼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진호야 언제 장가 갈 거냐? 엄마가 며느리 얼굴 보고 죽고 싶어.
그랬더니 진호가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2년 후에 드디어 진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서미정이었어요. 부산에서 온 여자인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말도 잘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진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존경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착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정은 대학도 나왔고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다고 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 나온 고학력 며느리였습니다. 진호도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식은 횟집에서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었고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만족스러웠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는데 그 비용도 제가 다 댔습니다. 새 가족이 생긴다는 기쁨에 아깝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미정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괜찮았어요. 횟집 일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손톱 깨진다며 생선 손질을 싫어했고 냄새 난다며 부엌에 오기 싫어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아예 횟집 일을 거부했어요. 어머니 저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횟집 일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횟집으로 먹고 살 거면서 일은 안 하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진호에게 이야기했더니 미정 편만 들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시킬 순 없잖아요. 대신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말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아들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결혼 6개월 후에 미정이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미정도 처음에는 기뻐했는데 입덧이 시작되면서 짜증이 늘어났어요. 냄새 맡기 싫다며 아예 횟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도 도와줬지만 역시 일손이 부족했어요. 손님이 많아지면 음식 나가는 게 늦어지고 설거지도 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0개월 후에 손녀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횟집도 더 키워서 지연이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육아를 저에게만 맡겼어요. 산후조리한다며 한 달 동안 방에만 있었거든요. 신생아 돌보기와 횟집 일을 동시에 해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제가 달래고 낮에는 손님 받으며 분유도 먹여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미정은 육아를 안 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 안 됐다며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정아, 이제 좀 지연이를 내가 돌봐보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아직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잘 돌봐주시니까 지연이도 할머니만 찾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안 돌봐줘서 할머니만 찾는 거인데 오히려 그걸 핑계로 쓰는 거였어요. 그렇게 지연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부터 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사이사이에 횟집 준비를 해야 했어요. 70세 가까운 나이에 신생아 돌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너무 예뻐서 힘든 줄 몰랐어요. 지연이가 돌이 되었을 때쯤 미정이 또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지연이도 어린데 둘째까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임신 중에도 미정은 육아를 저에게 맡겼어요. 임신했으니까 무거운 지연이를 안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돌보기와 햇집이를 계속 혼자 해야 했어요. 체력이 딸리기 시작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유산하게 됐어요. 임신 6개월쯤 되었을 때였는데 미정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기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거든요. 미정은 그 일로 많이 우울해했어요. 몇 달 동안 방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연이 돌보기는 물론이고 집안일도 전혀 안 했어요. 우울증 때문이라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싫다고 했고 지연이한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종일 지연이를 돌보고 햇집 일까지 해야 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호에게 이야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아기를 잃은 충격이 크거든요. 좀 더 기다려봐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연이가 3살이 되도록 미정은 제대로 된 육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연이도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따랐습니다. 엄마보다 할미를 먼저 불렀거든요. 어느 날 미정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횟집을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도 컸으니까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일할게요. 그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미정이 말하는 일이라는 게 제가 생각한 것과 달랐어요. 횟집에서 생선 손질하거나 서빙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 앉아서 가계부 정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월급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회계 전문가니까 횟집 경영을 제대로 해볼게요. 매출 관리도 하고 세무신고도 하고. 그러려면 월급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며느리가 월급을 달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미정 편을 들었어요. 엄마 미정이 말이 맞아요. 제대로 된 경영을 해봐야 해요. 그래야 지연이한테도 더 많이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정이 횟집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자기가 관리한다며 모든 돈의 출입을 확인했습니다. 매출도 자기가 계산해서 정리했고 은행 업무도 자기가 맡았어요.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정은 월급으로 월 200만 원을 가져갔어요. 횟집 월 매출이 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200만 원을 월급으로 가져가니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재료비며 임대료며 공과금까지 빼고 나면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됐어요. 게다가 미정은 횟집을 현대화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바꿨습니다.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제 명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좀 쉬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젊으니까 열심히 할게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저를 뒷전으로 밀어내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만큼은 여전히 저를 따랐어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부터 찾았고 밤에도 할머니와 자고 싶어 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지연이를 못마땅해 했어요.
지연아, 엄마랑 자자.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피곤하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지연이는 싫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나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돈 다 쓴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느리가 어린 아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가 지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말에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가 저한테 제일 잘해줘요. 그런 지연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서운해도 지연이만큼은 저를 사랑해줬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는 지연이가 제 마음의 위로였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5학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놀기 바빠서 할머니랑 있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좋아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연히 미정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된 거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미정 방 앞을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험 가입 다 끝났죠. 자연스러운 사고처럼만 보이면 돼요. 시어머니는 금방 눈치 못 채실 거예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망증도 있으시니까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지 했는데 다음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어요. 5억이면 충분하죠. 그 돈이면 횟집도 제대로 차릴 수 있고 지연이 교육비도 마련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눈치채면 안 되거든요.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5억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40년 동안 키운 횟집을 빼앗고 저까지 죽여서 보험금까지 받으려 한다니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정이 언제 저를 해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호한테 말해봐야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며칠 후 미정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음 창고에 들어가서 냉동 생선 좀 정리해 주세요. 손님 오시기 전에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섣불리 거부했다가는 눈치채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래 알았다고 대답하고 얼음 창고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얼음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갔나 보다 싶었습니다. 미정아, 지연아, 문이 안 열려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영하 20도의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추웠어요. 손끝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했고 발가락도 시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두들기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여기 갇혔어.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문틈 사이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 거기 있니? 할머니 좀 도와줘라고 애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도 미정 편이라는 걸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손녀까지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지연이까지 등을 돌리다니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추위는 점점 심해졌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72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다니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어준 거였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오세요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얼음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저를 방으로 데려다 주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뜨거운 차도 끓여서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지연이를 보며 고마움과 원망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지연아 왜 처음에는 문을 안 열어줬니라고 물어봤더니 지연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신 척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미정이 어린 지연이한테까지 거짓말을 가르쳤던 거예요. 할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연이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정말 악독한 여자였어요. 자기 딸까지 이용해서 저를 죽이려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가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시켜서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그런 지연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이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없으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돈 다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가 어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다.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았으니까 할머니가 지연이를 미워하겠니? 할머니는 지연이를 사랑해. 지연이가 제 품에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 편이에요. 그때 지연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엄마 방에 이상한 종이들이 많아요. 보험 서류도 있고 메모도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지연이와 함께 미정방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5억짜리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수익자는 미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정의 수첩이었어요. 거기에는 저를 어떻게 죽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밀기, 가스 밸브 열기, 얼음 창고에 가두기, 바다에 빠뜨리기 등등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오늘 얼음 창고 계획 실행이라고 적힌 날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와 함께 모든 증거를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다음날 있을 친척 모임에서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정의 악행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은 진호 아버지 제사날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미정도 당연히 참석했고 지연이도 함께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복사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겪은 진실입니다. 제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정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너무 심하세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5억짜리 보험 정서를 보여드렸고 미정이 적어둔 살인 계획서도 공개했습니다. 어제 얼음 창고에 갇힌 일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미정은 계속 부인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헛것도 보시고 그러시나 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미정의 필체로 적힌 살인 계획서였거든요. 그때 지연이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를 얼음 창고에 가둬놓고 문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엄마 말을 들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문을 열어줬어요. 지연이의 증언이 결정타였습니다. 친척 중 한 분이 그럼 가게 CCTV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횟집에 설치된 CCTV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 함께 횟집으로 가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는 미정이 저를 얼음 창고로 유인하고 문을 닫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처음에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나중에 문을 여는 장면도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결국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살인 미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때 저는 차분히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실 나는 남편이 남겨둔 땅을 몇 년 전에 정리해서 1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 돈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누어 주려 했는데 미정 넌 모든 걸 잃은 거야. 친척들이 깜짝 놀랐어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남편이 젊었을 때 산 땅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오른 거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가족들을 위해 쓰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진호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고 미정에게 화를 냈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척 중 한 분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왔습니다. 미정은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끌려가면서도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법으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미정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죄와 보험 사기죄로 중형을 받은 거였습니다. 진호는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자책했습니다. 저는 진호에게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미정이 워낙 연기를 잘한 거지. 앞으로는 지연이와 셋이서 잘 살아보자. 진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엄마 모시고 잘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연이는 엄마 없이 사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부터 찾고 밤에도 할머니와 같이 자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지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속아서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할머니만 믿고 살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횟집도 다시 저와 진호가 함께 운영하게 됐어요. 미정이 망쳐놓은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은행 대출도 10억 중에서 갚았고 인테리어도 원래대로 돌렸어요. 예전의 따뜻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진호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앞으로는 엄마 의견을 먼저 물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감옥에 간 충격으로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연이도 할머니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혼내줬다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영웅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지연이를 보면 기특했습니다. 1년 후 미정이 면회를 신청했어요. 감옥에서 뉘우치고 있으니 한번 만나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는데 지연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함께 면회를 갔어요. 감옥에서 만난 미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한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하겠지만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는 없어. 지연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정이 울면서 고맙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지연이는 엄마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잘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지연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더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었거든요. 지금은 지연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머니 일도 도와줍니다. 주말에는 횟집에 와서 간단한 일을 해주기도 해요. 손님들이 지연이를 보며 예쁘다고 칭찬하면 저는 뿌듯합니다. 진호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에게도 잘하고 지연이도 새엄마를 좋아해요.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것 같아서 기쁩니다. 10억 원 중에서 5억 원은 지연이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으로 따로 적금을 넣어뒀어요. 2억 원은 횟집 확장 자금으로 쓸 예정이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마음이 편해요. 요즘은 지연이와 함께 여행도 다녀요. 작년에는 제주도에 갔고 올해는 부산에 갈 예정입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여행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미정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미정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마 계속 무시당하고 살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습니다. 불행이 복이 된 거죠. 지연이는 가끔 물어봐요. 할머니, 엄마 용서해 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어.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해.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해요. 미정은 내년에 출소 예정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진호도 이미 재혼했고 지연이도 새엄마를 좋아하거든요. 미정은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거예요. 솔직히 미정이 불쌍하기도 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거든요. 만약 저를 진심으로 모셨다면 10억 원의 유산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자업자득이에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착한 손녀와 효자 아들 그리고 좋은 새며느리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요.
횟집도 잘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72세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요. 무엇보다 지연이가 있어서 감사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를 구해준 지연이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가족 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거나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들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슬퍼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지연이라는 착한 손녀가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지연이가 끝까지 미정편이었다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구해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조심하세요. 특히 갑자기 보험을 들어준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저처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해요. 지연이처럼 양심이 있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일을 시켜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길러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해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돈이나 이익보다 사랑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번 일을 통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지금 저는 여수 바닷가에서 매일 아침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횟집에서 지연이와 함께 생선을 손질하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모든 게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지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횟집도 더 키워서 지연이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미정 같은 사람은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항상 조심하며 살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사세요.